퇴근하던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병원 정문 앞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만 뛰어갔습니다. 통장 잔액 63만 원.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살렸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6시 30분 서울 외곽 수원 경계에 자리한 한빛 재활병원 복도에 소독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언제나처럼 조금 지나치게 밝았고 퇴근 시간을 앞둔 직원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이서윤은 치료실 정리를 마치고 라커룸 앞에 섰다. 흰 가운을 벗어 걸었다. 어깨가 무거웠다. 다리는 더 무거웠다. 오늘 하루만 12명의 환자를 봤다. 뇌졸중 후유증 환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척추 압박 골절 노인. 손목과 발목으로 사람의 체중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물리치료사 3년 차. 서윤은 31살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63만 800원. 숫자를 보는 순간 잠깐 눈을 감았다. 이번 달 말까지 어머니 통원 치료비가 나간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매주 2번, 한 달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거기에 동생 민준의 2학기 등록금. 입금 마감은 다음 주 금요일이었다. 계산은 이미 몇 번이나 해봤다. 해볼 때마다 숫자는 맞지 않았다. 월급날까지 10사흘. 어디서 메울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서윤은 그냥 앱을 껐다. 서윤이 이 병원에 취직한 건 2년 전이었다. 국가고시를 합격한 해 원래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을 지원하려 했다. 그런데 그해 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였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가장이 사라졌고 남은 건 어머니와 22살 동생, 그리고 이제 막 면허를 딴 서윤이었다. 서울 중심부보다 월급이 적었지만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 그게 이유였다. 동료들은 가끔 물었다. 서윤 씨는 왜 여기 있어요? 실력이면 더 큰 데 갈 수 있잖아요. 서윤은 그럴 때마다 웃기만 했다. 설명하기 복잡했다. 설명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차가운 건 아니었다. 오히려 환자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다. 특히 어르신 환자들이 좋아했다. 저 선생님한테 받으면 덜 아파. 손이 따뜻해. 치료받는 건지 손 잡혀 있는 건지. 서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만 조금 웃었다. 치료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리 손이 정확해도 환자가 긴장하면 근육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서윤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제 주무셨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이었다. 라커룸을 나와 1층 복도를 걸었다. 퇴근길 직원들과 짧게 눈인사를 나눴다. 로비를 지나 자동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10월의 끝자락,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었다. 병원 정문 앞 작은 광장에는 벤치가 2개 있었다. 환자 보호자들이 자주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받는 곳이었다. 서윤은 그 옆을 지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쓰러지는 소리. 사람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다른 소리와 다르다. 서윤은 직업적으로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벤치 옆 바닥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 짙은 감색 코트, 짧은 흰 머리.
옆에는 작은 청가방이 함께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멈췄다. 두 명은 그냥 서서 바라봤다. 한 명은 핸드폰을 들었지만 무언가를 누르지는 않았다. 보호자를 부르러 간 건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는 이미 뛰고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의식 확인.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어르신, 들려요? 저 들려요? 반응이 없었다. 호흡은 있었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다. 맥박 확인. 손목 경동맥. 있었다. 불규칙했다. 119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서윤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다.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에 약간의 청색증이 보였다. 서윤은 노인의 고개를 조심스럽게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다. 회복 자세로 눕혔다.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었다. 그 사이 119 신고가 됐다는 말이 들렸다. 누군가가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7분이 걸렸다. 병원 내부에서 응급팀도 나왔다. 노인은 들것에 실렸다. 서윤은 옆에서 상태를 간략히 설명했다. 발견 시각, 의식 수준, 호흡, 맥박. 구급대원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퇴근 중이었어요.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연락할 가족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가방에 핸드폰이 있을 수 있는데. 천가방을 열었다. 노인의 핸드폰이 있었다. 잠금 상태였다. 지갑도 있었다. 신분증을 찾아 이름을 확인했다. 정말순, 1951년생. 응급실 접수 창구 앞에 서게 된 건 그로부터 15분 후였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되면 선결제 하셔야 해요. 기본 처치랑 검사 비용인데요. 얼마예요? 일단 6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카운터 옆 유리창 너머로 들것 위에 정말순이 의료진에게 둘러싸이는 게 보였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있었다. 손이 무기력하게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잔액 63만 800원. 손가락이 멈췄다. 어머니 치료비, 민준 등록금, 월급날까지 10사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겹쳤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서유는 유리창 너머를 한 번 더 봤다. 묻지도 않았고 인연도 없었다. 이름도 방금 처음 알았다. 이 결제가 어떻게 돌아올지, 돌아오기는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안 할 수는 없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버튼을 눌렀다. 결제 완료. 잔액 23,800원.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왔다. 서유는 그것을 받아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연락되면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서유는 고개만 끄덕였다. 뒤돌아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았다. 핸드폰 화면을 껐다. 23,000원. 어이없을 만큼 작은 숫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숫자보다 유리창 너머 정말순의 손에 다시 따뜻한 빛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서유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퇴근길을 잃어버린 채 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어젯밤을 되짚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정말순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병원을 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있었다.
동생 민주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씻고 누웠다. 잠은 잘 오지 않았다. 핸드폰 잔액 화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23,000원. 카드 한도는 이미 지난달에 막혔다. 지인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0사흘. 월급날까지 10사흘을 버텨야 했다.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다. 그 생각으로 겨우 눈을 감았다.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소독제 냄새, 형광등 불빛, 빠른 발걸음들. 서유는 치료실에 들어가 하루를 시작했다. 첫 환자는 오전 9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의 근력이 약해진 60대 남성이었다. 서유는 평소대로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팔 움직임이 좀 어때요? 어제보다는 낫네. 그래도 잘 안 올라가. 천천히 해봐요. 급하지 않아요. 치료는 그렇게 흘러갔다. 손을 쓰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했다. 그게 서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었다. 원무과 직원이 치료실 문을 두드렸다. 이서윤 선생님, 행정원장님이 잠깐 오시랬어요.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공기를 바꿨다. 치료실 안에 있던 동료 2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서윤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행정원장 박태성의 집무실은 3층 끝에 있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노크했다. 들어와요. 박태성은 50대 초반. 의료행정 출신으로 이 병원에 온 지 1년 반이 됐다. 처음부터 효율을 강조했다. 치료 건수, 회전율, 재원 일수. 그가 쓰는 단어들은 늘 숫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태성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윤이 의자 앞에 서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앉아요. 서윤은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제 일말이에요. 박태성이 먼저 꺼냈다. 병원 정문 앞에서 무단으로 응급처치를 했다고요. 무단은 아닙니다. 쓰러진 분이 있었고 물리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겁니다. 퇴근 후였어요. 우리 병원 환자도 아니고 쓰러진 사람 앞에서 소속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박태성이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응급실 선결제까지 했다고요? 네. 왜요? 서윤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낯설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됐고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게 선생님 판단이죠. 사람 앞에서 판단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성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이서윤 선생님, 우리 병원엔 절차가 있어요. 외부인 응급 상황에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개입하면 병원도 리스크를 떠안게 돼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박태성은 서류를 덮었다. 오늘은 이만하죠. 추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추후에는 사흘 뒤였다. 그 사흘 동안 병원 안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1층 게시판에 인사운영 방침 관련 공지가 붙었다.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계약 재검토라는 제목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누가 대상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서윤은 그 사흘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다. 환자를 보고 기록을 쓰고 치료실을 정리했다. 흔들리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드러낼 여유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고 민준이 있었다. 걱정을 나눌 수는 있어도
걱정을 얹을 수는 없었다. 동료 강미래가 조용히 말을 걸어온 건 사흘째 저녁이었다. 서윤 씨, 혹시 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계약 재검토, 우리 파트 얘기도 나온다고. 비공식으로.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래도 서윤 씨 요즘 행정원장실 다녀왔다고 다들 알아요. 걱정돼서요. 고마워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나흘째 오전 다시 호출이 왔다. 이번엔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 자리를 한눈에 읽었다. 자리 배치, 서류 위치, 두 사람의 표정. 이번엔 추우가 아니었다. 박태성이 천천히 말했다. 이서윤 선생님 계약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에요. 재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유가 뭔가요? 직무외 개입, 내부 절차 무시, 병원 자산의 비공식 운용. 복합적인 사유입니다. 어제 일 때문이라는 거죠. 복합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인사팀장을 봤다가 다시 박태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정문 앞에서요. 그 상황에서 절차를 먼저 따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생님 판단 문제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 판단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했어야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다. 양쪽 모두. 그게 오히려 더 건조했다.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채널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리 말해도 같은 자리에서 빗나간다.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주 중으로 드릴게요. 서윤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일어섰다. 치료실로 돌아왔다. 오후 환자 스케줄이 3명 남아 있었다. 서윤은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아주 조금.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계약 종료.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 치료비, 민준 등록금, 월세, 공과금, 다음 달부터의 생활. 숫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계산이 되지 않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숫자가 아니었다. 정문 앞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 늘어져 있던 손, 그 손에 산소가 돌아오던 순간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 물음이 고개를 들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게 더 조용하고 더 깊게 파고들었다. 퇴근 후 버스를 탔다. 창밖은 어두웠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유리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집까지 8정거장이 남았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에게는 더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솔직하게 말하면 짐이 된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한 가지만 붙잡으려 했다. 나는 사람을 살렸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설령 그 선택이 이 결과를 불러왔더라도, 그러나 확신은 거기까지였다. 그 다음은 몰랐다. 어떻게 버틸 것인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다. 서윤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집 쪽으로 흔들려 가고 있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서윤은 구직 사이트를 열기 시작했다. 출근 전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 치료실 한쪽 구석에서, 퇴근 후 집 앞 편의점 불빛 아래서 틈이 생길 때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물리치료사 채용 공고는 많지 않았다. 정확히는 있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 어머니 병원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는 근무 시간,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하나씩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타협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거리를 늘리면 교통비가 늘었다. 시간을 바꾸면 어머니 병원 동행이 힘들었다. 시작일을 늦추면 공백이 생겼다. 수첩에 숫자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반복했다. 숫자는 계속 맞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지만 찾을수록 멀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권했고 서유는 평소처럼 먹었다. 민주는 시험 기간이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좀 어둡네. 많이 피곤해? 그냥 환자가 좀 많았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네. 짧은 문답이 식탁을 채웠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서윤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다. 서윤은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월급 예상액, 지출 항목, 공백 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어디를 줄여도 빠지는 칸이 생겼다. 수첩을 덮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건 오늘 밤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불은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병원 마지막 근무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오전 치료 스케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다. 로비 한쪽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 짙은 회색 코트, 서류 가방, 원무과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냥 지나쳤다. 혹시 이서윤 선생님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돌아봤다. 남자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정말 순 어르신 아드님입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마주 앉았다. 한지우는 먼저 봉투를 내밀었다. 일단 이것부터요. 응급실 선결제 비용입니다. 영수증 금액 그대로 넣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봉투를 바라봤다가 받았다. 어르신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행이에요. 짧게 답했다. 진심이었다. 한지우가 서윤의 얼굴을 한번 살폈다. 뭔가를 고르듯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사실 오기 전에 원무과에 문의를 좀 했거든요. 선생님 이름으로 접수된 게 있다고 해서. 그런데 직원분이 모르시는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서윤이 눈을 들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계약 종료 예정이라고요. 서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네. 이유가 지난번 그날 때문입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응급 처치를 한 게 절차 위반이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한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제가 이 상황을 만든 셈이네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서윤은 그 말을 분명하게 했다. 어르신이 쓰러진 것도, 제가 결제한 것도, 병원이 이 결정을 내린 것도 어느 것 하나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한지우가 서윤을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사실이라서요. 한지우는 변호사였다.
기업 법무를 주로 다뤘고 병원 행정 쪽 계약 분쟁도 몇 번 다뤄봤다고 했다. 서윤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는 메모를 했다. 수첩이 아니라 핸드폰 메모 앱에 조용하고 빠르게 계약 종료 서류 아직 받으셨어요? 이번 주 중으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요. 서류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사유 항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요. 여력을 쓰는 방향이 꼭 소송만은 아닙니다. 서유는 한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말투는 빠르지 않았다.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건가요? 한지우가 잠깐 멈췄다. 어머니가 어제 퇴원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선생님 잘 계신지 꼭 확인하라고.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한지우가 보낸 문자가 한 통 왔다. 확인된 게 있어서요. 통화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서유는 퇴근 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정말순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죠. 그냥 쓰러진 분이었는데요. 한빛재활병원 설립 재단 이사 중 한 분이에요. 초창기부터 관여하신 분입니다. 서유는 말이 없었다. 재단 쪽에 확인해 봤는데요. 어르신은 현재 재단 내부에서 병원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 쪽 구조조정 계획이 재단 전체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랑 선생님이 살린 분이 선생님을 자른 병원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분이에요.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 서유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세상이 좁다거나 인연이 기묘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 연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조금 다른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혹시 그 물음의 끝을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한지우가 말을 이었다. 어르신이 직접 움직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리려 했는데 듣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재단에 공식 요청을 하겠다고요. 이번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선생님 거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다. 기대가 무너지는 걸 감당할 여유가 지금 없었다. 그게 솔직한 이유였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재단이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서유는 잠자코 있었다. 맞는 말이었다. 반박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냥 쉽게 고개를 끄덕여지지 않았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거는 일이었다. 지금 서윤에게 더 잃을 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일단 서류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조금 열었다. 10월의 밤바람이 들어왔다. 서늘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이 며칠 동안 자신이 잃은 것들을 생각했다. 직장, 수입, 안정감, 동료들과의 일상, 환자들과의 시간, 작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킨 것도 생각했다. 어두운 정문 앞 바닥, 쓰러진 노인, 늘어진 손, 그 손에 색이 돌아오던 순간,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삶을 버텨주지는 않았다. 오름과 안정은 같은 선 위에 있지 않았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한지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몰랐다.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처음 정문 앞에서 뛰어가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인지도 몰랐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을 닫았다.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이번엔 숫자 대신 한 줄을 적었다. 서류 받으면 한지우 씨에게 연락할 것. 그것뿐이었다. 계획도 기대도 확신도 아직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은 아니었다. 서류를 받은 날 오후 서윤은 한지우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계약 종료 통보서, A사 한 장, 사유란에는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직무외 개입, 내부 절차 미준수, 비공식 비용 집행. 한지우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확인했습니다. 움직일게요. 그게 전부였다. 서윤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더 묻지 않았다.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물어봤자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후 스케줄이 2명 남아 있었다. 서윤은 손을 씻고 치료실로 들어갔다. 사흘이 지났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서윤은 애써 기다리지 않으려 했다. 기다린다는 건 기대한다는 뜻이었고 기대는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냥 하루를 살았다. 오전에 환자를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 스케줄을 채우고 퇴근했다. 동료 강미래가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 마지막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네. 그 전에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몰랐다. 강미래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불공평하다. 진짜로.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불공평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붙잡고 있으면 버티기가 힘들었다. 공평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 많았다. 그걸 하나씩 헤아리다 보면 걷기가 어려워졌다. 나흘째 오전이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한지우의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자리 비워두실 수 있어요? 서윤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물어보지 않았다. 짧게 답했다. 네, 비워두겠습니다. 버스가 흔들렸다. 서윤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다. 아침 햇빛이 건물 사이로 낮게 들어오고 있었다.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공기가 느껴졌다. 그 감각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병원 주차장에 차 2대가 들어왔다. 검은 세단 1대와 은색 SUV 1대. 번호판이 익숙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던 원무과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1층 로비가 조금 술렁였다. 서윤은 치료실 안에 있었다. 한지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렸다. 로비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한지우. 그 옆에 정말순.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았다. 정말순 옆에는 처음 보는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 서류 가방, 그리고 또 1명. 70대 초반의 남성, 짙은 감색 재킷, 병원 로비에 서 있는데도 이 공간의 주인처럼 보였다. 한지우가 서윤에게 낮게 말했다. 재단 이사장이에요. 박원규 이사장님. 서윤은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정말순이 서윤을 보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그런데 무게가 있었다. 그날 많이 고생하셨지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세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순이 서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말 대신 온도가 전해졌다. 긴급회의는 오전 10시에 소집됐다. 병원 3층 대회의실. 박태성을 포함한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재단 측 인원이 상석에 앉았다. 이사장 박원규가 중앙에 자리했다. 서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끗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한지우가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35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지우가 나왔다. 표정이 단정했다. 서윤을 보고 걸어왔다. 들어오시래요. 서윤이 들어서자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박태성은 상석에서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가 먼저 피했다. 이사장 박원규가 서윤을 봤다. 이서윤 선생님이죠. 네. 앉으세요. 서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박원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회의에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인사 결정이 재단 전체의 동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는 말을 잠깐 멈췄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경위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렸고 그게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원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숫자를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세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이사장은 박태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직무 해제입니다. 오늘부로. 박태성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이사장이 인사팀장을 봤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전원 계약 종료 취소하세요. 복직 처리합니다. 네. 인사팀장이 받아 적었다.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가 아까와 같은 복도였는데 다른 느낌이었다. 형광등도 같고 소독제 냄새도 같고 창밖 풍경도 같았다. 그런데 서윤의 발이 조금 달랐다. 한지우가 옆에 섰다. 괜찮아요?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은가? 모르겠다는 게 솔직했다. 기쁜 건지 안도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건지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느 것도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다. 네. 그렇게 말했다. 한지우가 작게 웃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얘기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복도 끝 창문을 봤다. 11월의 햇빛이 낮게 들어오고 있었다. 밝지 않은 빛이었다. 그런데 따뜻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다. 눈물은 실감이 날 때 나오는 것이었다. 오후에 치료실로 돌아왔다. 스케줄은 그대로였다. 오후 2시 환자, 3시 환자. 세상이 뒤집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치료실은 평소와 같았다. 강미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병원은 좁았다. 서윤 씨, 나 방금 들었어. 진짜야? 네. 강미래가 서윤의 팔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다. 말 대신 그 손이 먼저 왔다. 다행이다.
진짜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첫 번째 환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인 50대 여성. 서윤이 들어서자 눈을 맞추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달라 보여요. 서윤이 잠깐 멈췄다. 그런가요? 응. 뭔가 좀 더 편해 보여. 서윤은 손을 씻으며 작게 웃었다. 오늘 많이 걸어보셨어요? 조금요. 어제보다 낫더라고. 그럼 오늘은 계단 한 층 더 해봐요. 천천히. 치료가 끝나고 기록을 쓰는 동안 서윤은 잠시 손을 멈췄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다. 주차장에 들어오던 검은 차, 정말순의 손, 이사장의 목소리, 복도의 빛, 강미래의 손,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비로소 실감이 조금 왔다. 끝났구나. 아니, 정확히는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 시작된 것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선택이 닿은 곳에서 각자의 선택들이 이어진 것이었다. 정말순이 움직이기로 한 것, 한지우가 자료를 준비한 것, 이사장이 들으러 온 것, 서윤이 한 건 그 맨 처음에 한 걸음뿐이었다. 그걸 생각하니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나 혼자 다 해낸 게 아니었다. 나 혼자 다 버텨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 선택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다. 펜을 다시 들었다. 기록을 이었다. 퇴근 시간이 됐다. 서윤은 가운을 벗어 걸고 라커룸을 나왔다. 1층으로 내려가 자동문을 나섰다. 정문 앞 광장. 벤치 2개가 그대로 있었다. 일주일 전 정말순이 쓰러졌던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오후의 인도였다. 서윤은 그 앞을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이 잠깐 느려졌다. 그날 내가 뛰었던 건 잘한 거였다.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알게 됐다는 느낌이었다. 아는 것과 실감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오늘 조금 좁아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저녁 먼저 드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았어. 반찬 남겨둘게. 서윤은 화면을 끄고 가방을 고쳐맸다. 버스가 오고 있었다. 복직 첫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다를 것 같았는데 알람 소리는 같았다. 세면대 물 온도도 같았다. 버스도 같은 번호가 왔다. 세상은 달라진 것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그냥 아침이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11월의 거리가 흘렀다. 가게 셔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걸었다. 서윤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처음 이 병원에 출근하던 날을 떠올렸다. 2년 전 3월. 아버지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나 있었다. 낯선 복도, 낯선 동료들, 낯선 환자들. 그때 서윤이 다짐했던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버티자. 쓰러지지 말자. 그게 전부였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버티는 것 말고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 병원 정문을 들어섰다. 로비에서 원무과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직원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도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치료실 문을 열었다. 강미래가 이미 와 있었다. 서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어요? 네. 어색하지 않아요? 다시 오니까. 서윤은 흰 가운을 걸며 잠깐 생각했다. 어색하지 않아요.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서요. 강미래가 잠시 서윤을 봤다가 작게 웃었다. 그 말 전에는 못했을 것 같은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었다. 오전 첫 환자는 뇌경색 후유증 환자였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봤던 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있었다. 남성은 서윤이 들어오자 눈을 맞추며 말했다. 다시 왔네요. 네, 다시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서윤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잠깐 쉬었어요. 쉬다 오니까 좋아요? 네. 남성이 짧게 웃었다. 나는 선생님한테 받는 게 제일 편해. 손이 무섭지 않아서. 서윤은 환자의 팔을 천천히 잡았다. 무섭지 않은 손. 오래 들어온 말이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좀 더 깊이 들어왔다. 손이 무섭지 않으려면 마음이 먼저 긴장하지 않아야 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서윤에게도. 점심시간 서윤은 병원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왔다. 정문 앞 작은 광장. 벤치 2개. 서윤은 한쪽 벤치에 앉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다. 11월의 햇빛이 낮게 들어왔다. 눈을 감았다. 그날 이 자리에서 정말순이 쓰러졌다. 둔탁한 소리, 늘어진 손, 뛰어가던 자신.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마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졌다. 응급실 창구 63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해고 통보.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던 시간. 한지우의 목소리. 이사장의 말. 강미래의 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있었다. 서윤은 눈을 떴다. 나는 그 선을 걸었다. 두려웠고 막막했고 틀렸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은 건 용기가 아니었다.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캔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일어났다. 그날 오후 늦게 한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시간 되실 때 편하게요. 서윤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요.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오후 서윤은 정말순의 집을 찾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말순이 나왔다. 2주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았다. 걸음도 안정적이었다. 어서 와요, 선생님.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한지우가 차를 내왔다. 정말순이 먼저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이 더 힘드셨을 텐데요. 나는 괜찮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 되니까. 선생님은 서 있어야 했잖아요. 그 말이 조용하게 들어왔다. 서 있어야 했다는 것. 쓰러져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그걸 누군가가 알아봤다는 것.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날 뛰어와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지.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다. 한지우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순이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재단에 있으면서 오래 지켜봤어요. 병원이 커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 되는 거. 그걸 알면서도 내가 크게 나서지 못했어.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다가 이었다. 선생님은 그냥 뛰었잖아요. 계산 없이. 그게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좋은 의미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움직인 거야. 늦었지만. 정말순이 서윤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를 살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서. 서윤은 차잔을 내려놓았다. 목이 조금 메었다. 참지 않아도 됐지만 말이 먼저 나왔다.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뭐요? 혼자 버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정말순이 작게 웃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다. 그거 아는데 나는 70년 걸렸어. 선생님은 빠르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엔 문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신호가 2번 가고 어머니가 받았다. 응, 서윤아. 저예요. 지금 집이에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서윤아. 네. 요즘 좀 어때? 서윤은 창밖을 봤다. 버스가 강 위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물이 낮게 반짝였다. 괜찮아요. 진짜로. 그래. 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다. 그 2마디였다. 설명도 위로도 질문도 없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버스 창가에 앉은 서윤의 어깨를 조금 내려가게 했다. 저녁에 봐요. 응. 조심해서 와. 병원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새로운 행정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현장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회의가 생겼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과는 달랐다. 서유는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알아챘다. 회의에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환자 안전과 관련해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기록됐다. 무시되지 않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작지 않은 의미였다. 재활의학과 의사 최도연이 처음 말을 건 건 그 무렵이었다. 회의 후 복도에서였다. 최도연은 서윤보다 2살 위였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필요한 말은 했다. 아까 회의에서 하신 말 맞는 말이었어요. 서윤이 돌아봤다. 환자 호소 증상을 치료 계획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거요.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아니, 제가 감사하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 못하고 있었어요. 2사람이 잠깐 마주봤다. 앞으로 케이스 공유해도 될까요? 같이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짧은 대화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 2사람 사이에 작은 신뢰가 생겼다. 치료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함께 봤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 혼자 판단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서유는 조금씩 배워갔다. 12월이 됐다. 어머니의 척추 치료가 다음 달로 한 단계 마무리 예정이었다. 민준의 등록금은 이번 달 월급으로 제때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나 23,000원은 아니었다. 서유는 퇴근길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다. 계산을 하면서 잠깐 생각했다. 그날 63만 원을 결제했을 때 남은 23,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23,000원이 남은 채로 버텨냈다. 버텨냈다는 게 아니라 이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서유는 잠깐 멈췄다. 벤치 2개, 가로등 불빛. 11월이 지나 12월의 공기였다. 차가웠다. 처음 이 자리에서 뛰었을 때 서유는 결과를 몰랐다. 잃을 것만 생각했다면 뛰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순간의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 크게 바뀐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복도를 걸었다. 어머니는 아직 치료 중이고 민주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다.
서윤의 손은 오늘도 12명의 환자를 만났다. 그런데 걷는 방식이 달랐다. 전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이제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계산보다 감각이 앞설 때 그 감각을 믿는 것. 그것이 서윤이 이 몇 달 사이에 얻은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다. 수첩 앱을 열었다. 오래전에 적어둔 메모가 하나 있었다. 서류 받으면 한지우 씨에게 연락할 것. 그 아래 오늘 새로 한 줄을 적었다. 내일도 출근할 것. 별것 아닌 문장이었다. 그런데 서윤에게는 별것이었다. 두려워서 버티는 내일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내일이라는 뜻이었다. 버스가 왔다. 서윤은 캔커피를 한 손에 들고 올라탔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12월의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상점 불빛, 신호등 불빛,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하나씩 켜지는 것들이었다. 서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불빛들이 흘러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